경비 아저씨 한 분이 갑작스러운 상을 당해 3일간 휴가를 내셨다. 상황이 급박한 터라 그 빈자리를 어쩔 수 없이 내가 직접 채우게 되었다. 밤 12시야간 순찰을 나섰다. 단지를 한 바퀴 돌며 평소보다 더 꼼꼼히 살폈다. 거의 순찰을 마치고 마지막 구역으로 향했다. 그곳은 단지에서도 가장 후미진 곳으로 야산과 인접해 있었다. CCTV는커녕 가로등마저 희미한 곳이라 주민들도 늦은 밤엔 좀처럼 가지 않는 곳이었다. 어둠 속에서 마지막 코스를 걸어가는데 멀리서 차 한 대가 눈에 들어왔다. 한적한 곳에 홀로 서 있는 승용차는 왠지 모르게 눈길을 끌었다. 여긴 주차구역도 아닌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가까이 다가갔다. 가까이 갈수록 차 내부가 묘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창문은 뿌옇게 김이 서려 있었고 은은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차 안에는 한 남녀가 어찌나 열정적이던지 그 안에서 남녀가 한참 사랑을 나누고 있었기 때문이다. 참나 멀쩡한 집 놔두고 왜 여기서 지랄이 돼. 그냥 독특한 취미를 가진 커플쯤으로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누구인지 궁금하긴 하였지만 괜한 호기심으로 다가갔다가 들키기라도 한다면 사생활 침해로 잘릴 수도 있단 생각에 그냥 지나쳐야만 했다. 그리고 약 1시간이 지났나 아파트 주민 한 분이 관리실로 오더니 강아지와 산책 나왔다가 백육동 쪽 사람 한 명이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하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황급히 달려가 보았더니 50대쯤 보이는 여성 한 명이 쓰러져 있었는데 술 냄새가 진동을 하였다. 난 옆으로 가서 여자를 툭툭 쳐보았지만 여자는 별 반응이 없다. 근데 머리는 산발이고 옷 매무새가 흐트러진 상태였는데 보안이 거사를 치른 것처럼 보였다. 그때 번쩍 떠올랐다. 혹시 좀 전차 안에 있던 사람 중 한 명인가. 암튼 누가 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 괜한 오해를 받고 싶지 않아 옷을 대충 정리해주고 여자를 다시 흔들어 깨웠다. 아주머니, 아주머니, 집이 어디예요? 103동이요. 잘 알아듣지도 못할 소리를 신음처럼 냈다. 옆을 보니 여자의 핸드폰이 떨어져 있어 내 호주머니에 넣고 여자를 들쳐 업었다. 여자를 업고 103동 쪽으로 가면서 대속 아주머니 집이 어디냐고 묻는데 103동 입구 쪽에서 대학생쯤 되어 보이는 여자애가 내 쪽으로 오더니 여자를 보고는 엄마라고 외친다. 이분이 너희 어머니시니? 네. 주차장에 쓰러져 누워있길래 내가 업고 왔는데 잘 되었구나. 너희 집이 어딘지 가자. 내가 업고 갈게. 딸내미는 앞장서서 가더니 엘리베이터를 누른다. 나도 여자를 업은 채 엘리베이터를 탔다. 아버지는 집에 안 계시니 저희 부모님 이혼하셨어요. 속으로 다행이다 싶었다. 딸내미가 자기 집 문을 열어주길래 여자를 업고 들어가 거실 소파에 내려놓은 뒤 나왔다. 다음날 점심시간이 훨씬 지난 뒤 여자의 폰이 울린다.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여자 목소리다. 제가 폰을 잊어버렸는데 이 폰 주인이에요. 돌려받았으면 하고요. 아. 네 사모님 저 관리소장입니다. 새벽에 주차장에 쓰러져 계신 사모님 옆에 폰이 있길래 제 호주머니에 넣고 사모님을 업어다 드리곤 있고 제가 가지고 왔네요. 죄송합니다. 내가 공손하게 말을 하자 아주머니는 아니라며 살뜰히 챙겨줘서 고맙다며 나중에 식사라도 대접하겠단다. 아닙니다. 사모님 제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요. 뭐 저녁에 출근하면 휴대폰을 주기로 하고 관리 사무실에서 그녀를 만났다. 얼굴은 눈에 익지만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정숙하고 아주 예쁜 중년의 여인이 보인다. 뛰어가서 인사를 꾸벅하고는 사모님 폰 때문에 오셨죠? 얼굴을 팬이 알아보겠네요. 아, 네 아저씨 고마워서 어쩌죠. 수줍게 웃는 모습이 너무 예뻐 보였다. 난 핸드폰을 여자에게 건네주며 사모님 핸드폰 여기 있습니다. 어제 술 많이 드셨나 보던데요. 아저씨 어젠 내가 술이 너무 취해 실수를 많이 했죠. 저한테 실수한 건 딱히 없는데요. 알고 보니 그녀는 술만 취하면 기억도 못하고 남자들과 사고를 치고 다니는 주사가 있었던 것이었다. 말들을 대충 맞춰보니 그날 야산과 인접한 그곳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던 주인공이 확실한 듯 싶었다. 아저씨,
습관 되면 언제 한번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은데요. 아니요, 괜찮아요. 이 깐일로 식사 대접까진 너무 과하. 지요, 그래도 그건 아닌데. 그녀는 내가 소문이라도 낼까봐 불안했는지 자꾸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고 했다. 아니요, 제가 꼭 식사 대접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럼 식사 대신 술 사주세요. 그녀는 잠시 고민을 하더니 알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며칠 뒤 술자리로 이어졌다. 아저씨도 혼자 사세요? 네, 아저씨는 마지막 연애가 언제예요? 아마 3년도 넘었을걸요. 대단하시네요. 3년이나 어떻게 참고 사셨대? 호호. 어쩌다 보니 벌써 그리 되었네요. 아저씨처럼 키도 크고 잘생긴 남자를 아줌마들이 왜 가만두지? 아마도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농을 던지는 것 같았다. 아저씨, 그날 일 소문 내시면 안 돼요. 물론이죠, 나도 남잔데 대신. 약속 지키는 대신 아주머니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저에 대해서요. 네, 궁금해서요. 호우제가 정말로 궁금하세요. 네, 당연하죠. 호감 가는 여성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은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호감을 가진다 말에 그녀는 살짝 당황스러워하면서도 술 기운 때문인지 자신의 얘기를 털어놓기 시작하였다. 그녀의 남편은 결혼 후 꾸준히 바람을 피워왔다고 했다. 하지만 남편이 돈을 잘 벌어오고 아이도 있었기 때문에 이혼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러던 중 남편이 약 2년 전부터 먼저 이혼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고 했다. 이후 둘은 별거를 이어갔고 결국 이혼으로 마무리되었다고 한다. 그 시점부터 그녀는 자신을 억누르던 무언가를 내려놓게 되었다고 말했다. 소리 힘을 빌려서 말이다. 전 남편이 그녀의 첫사랑이자 첫 남자였던 터라 이혼 후 우연한 계기로 다른 남자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그 일이 그녀에게 새로운 자극이 되었고 이후 삶을 보다 자유롭고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그녀는 덧붙였다. 술만 마시면 블랙아웃이 되어 아무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지난번 일도 거의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말에 적잖이 충격을 받았다. 그녀의 말투와 태도로 보아 그녀가 만나온 남자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 주로 나이트클럽이나 헌팅포차에서 처음 본 남자들과 만남을 이어왔다고 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묘한 기분이 들었다. 이 여자가 자신의 이런 이야기를 왜 나에게 털어놓는 걸까? 내가 호감을 표현해서 그런 걸까? 아니면 이게 일종의 플래팅인 걸까?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다. 현숙 엄마, 저는 남자로서는 어떤가요? 그녀는 웃으며 답했다. 아저씨요. 괜찮죠. 일단 저보다 어리잖아요. 호호호. 아, 연하를 좋아하시나 봐요. 그러며 제 나이쯤 되면 어린 남자가 좋죠. 그리고 혼자 사는데 마다할 이유도 없고요. 그녀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그럼 저랑 10번만 만나봐요. 정신 못 차리게 만들어 드릴 테니. 내가 장난스러운 듯 진지하게 제안하자 그녀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왜 하필 10번인데요? 그 정도는 만나야 서로를 제대로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갈수록 더 좋아지는 남자거든요. 그녀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호호. 참 재밌는 아저씨네. 나는 웃음 속에서도 진심을 담아 덧붙였다. 사실 제가 반밀은 잘하는데 연예인 좀 서툴거든요. 그런데 현숙 엄마랑은 왠지 잘 맞을 것 같아요. 연하는 키우는 재미도 있다 하잖아요. 그녀는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답했다. 그건 연기일 때 얘기죠. 아저씨는 연기는 아니잖아. 그런가요? 나는 살짝 쓴 웃음을 지었다. 10번이라고 했죠. 네, 한번 만나봐요. 그럼 그녀는 생각보다 쿨하게 내 제안을 받아들였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녀가 처음으로 내 거칠고 다소 험상궂게 생긴 외모에 호기심을 느꼈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나와 같은 부류의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고 했고 그런 나와 연애를 한다면 어떤 기분일지 궁금했다고 한다. 그 호기심이 그녀를 이끌었고 나의 앞뒤 없는 자신감도 그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이후 그녀와 정식으로 연애를 하는 건 아니지만 꾸준히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 나른한 오후 따사로운 햇살이
창문을 통해 살짝 스며드는 시간이었다. 그때 101동 701호 사모님이 전화로 나를 불렀다. 네, 사모님. 바로 가겠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소형 평수가 많아 그런지 유독 혼자 사는 여성들이 많다. 대부분 그들만의 이유가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파트도 30년 가까이 됐으니 여기저기 수리가 필요한 곳이 많아졌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자주 관리실을 찾곤 했다. 그녀는 50대 초반으로 동대표로도 활동하고 있어 나를 자주 부르던 사람 중 한 명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였고 곱게 나이를 먹은 덕분에 40대 초중반 정도로 보였다. 더 놀라운 건 평소 옷차림이 야하기로 유명했다. 이날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그녀 집으로 갈 때면 항상 그녀의 옷차림에 신경을 쓰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어떤 모습으로 나를 맞이할지 늘 궁금하고 기대가 됐다. 그래서 701호로 향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마련이었다. 도대체 오늘은 무슨 스타일일까? 그래서 항상 기대가 되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이미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로 나를 맞이하고 있었다. 그때부터는 매번 느끼던 교묘한 긴장감과 함께 한동안 나의 시선은 그녀에게 묶여버렸다. 김 소장 올해 몇 살이라고 했지? 40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사모님. 돌싱이라며. 애인은 있어? 아니요, 현재 만나는 사람은 없어요. 아직 한창 나이인데 만나는 사람이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아? 안 그래? 그렇기야 하죠. 밤만 되면 잠을 설치니 말이죠. 하하. 참나. 나이도 어린데 왜 그러고 사나. 사모님이 한 명 소개시켜 주시던가요? 김 소장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저는 사모님 같은 스타일이요. 뭐 김 소장 농담도 잘하네. 나같이 늙은 사람이 뭐 좋다고 그런 말을 해. 사모님이 어때서요? 제가 본 50대 중에 제일 이쁘신데요 뭘. 그래도 김 소장, 여자 보는 눈은 있네. 그녀는 싫지 않은 듯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리고 우리 아파트에서 미모로는 1 등이시잖아요. 사모님 정도 되는 여자라면 언제든지 콜입니다. 그녀는 갑자기 발동이 걸렸는지 날 보며 배시시 웃더니 갑자기 내 옆에 다가와 앉았다. 아, 요즘 따라 어깨가 자꾸 뭉치고 아프네. 김 소장이 좀 주물러 줄 수 있겠어? 저야 좋죠. 여자랑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게 얼마 만인지도 모르겠네요. 어머? 김 소장, 소나기 힘이 장난이 아니네. 너무 시원해. 하하, 제가 소나기 힘만 좋은 게 아닙니다요. 뭐야 방금 그 멘트는 꼭 옛날 마당쇠가 마님한테 얘기하듯이 하네. 호호. 그러며 앞으로는 마님의 평생 몸종이 되겠습니다요. 그렇게 말하니깐 나 갑자기 설레는데 그럼 오늘부터 모시면 되겠습니까요? 마님. 그래? 오늘부터 나의 돌쇠가 되어 주렴. 나는 올해 40살. 5년 전 이혼하고 혼자 사는 돌싱남이다. 남들이 흔히 말하는 부시한 남편도 아니었고 가정을 꾸릴 능력이 없는 돈 못 버는 남편도 아니었다. 단지 직업이 현장 일을 하다 보니 가정에 소홀할 수밖에 남들이 말하는 소위 노가다꾼이었다. 공고토목과 졸업, 전문대 토목과 졸업 후 산업기사 자격증을 따고 전국 팔도를 다니며 고속도로, 터널 뚫는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해왔다. 현장이 멀고 바쁠 때는 한 달에 2~3번만 집에 들어갔고 장마철이나 현장 일이 없을 때는 보름이고 한 달이고 집에서 지낸 적도 있다. 하지만 아내는 결혼 5년이 다 되도록 맘모르게 피임을 하여 임신도 하지 않더니 결혼 6주년 기념일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젊은 놈을 좋아한다며 이혼을 요구해왔고 옆에 있어주지 못하는 남자와는 더 이상 살기 싫다는 말만 남기고 나를 떠났다. 난 열심히 돈 벌어서 마누라 고생 안 시키고 편히 살게 해주고 싶었을 뿐인데 남은 건 직업에 대한 회의와 마음의 상처뿐이었다. 먹여 살릴 처자식도 없는데 고생해가며 돈 벌어 뭐 하겠냐 싶어 10년 가까이 하던 토목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그리고 사무실에 앉아 편하게 월급 받을 수 있는 직업을 찾다가 선택한 게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아파트관리소장이 되었다. 아파트가 30년 가까이 되었고 평수가 19평, 25평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대부분의 입주민들은 장년층이 많았다. 그리고 희한하게도
우리 아파트엔 이혼녀와 과부들이 많이 살았다. 그래서 과부촌이란 소문이 돌기도 했다. 이곳 입주민은 관리소 직원들에게 개인적이고 사적인 일들도 많이 부탁을 했어요. 난 웬만하면 다 들어주었다. 왜냐하면 보통 2년마다 계약인 아파트 관리소장은 임기 이후 아파트 입주자 회장이 정권을 가지고 있다 해도 무방하다. 그래서 입주자에게 찍히면 살아남기 힘들기 때문이다. 자기 집 액자 거는 것부터 해서 가구를 옮겨달라, 멀리 두고 온 자전거를 아파트로 옮겨달라는 것까지 나는 서비스직이다 생각하고 세대에서 부탁하는 건 웬만하면 들어주었다. 그러다 700일 후 사모님과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되고 말았죠. 주말에 이마트에 들러 장을 보고 지하 주차장에 차로 가는 중에 700일 후 사모가 어떤 젊은 놈과 차 안에서 애정 행각을 벌이는 걸 목격하고 만 거죠. 아마도 이마트 주차장이 그들의 비밀 접선 장소인 것 같더군요. 하필이면 내 차 바로 옆에서 수위 높은 애정 행각을 벌이고 있는데 진한 선팅 때문에 긴가민가 하면서 쳐다보고 있는데 이게 왜 날벼락인지 그때 마침 700일 후 사모님과 제 눈이 딱 마주치고 말았네요. 난 무척이나 놀라서 곧장 차를 몰고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음날 출근했더니 700일 후 사모가 자기 집에 와달라고 연락이 오더군요. 혹시 제 일 때문에 날 소장 자리에서 내보내려고 하나 불안한 마음이 한가득이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인사도 없이 다짜고짜 쇼 파러 가서 앉으라고 손짓을 한다. 아줌마가 다른 건 몰라도 키도 크고 피부가 매끈한 꿀피부였다. 그날따라 외모에 신경을 많이 썼는지 내 눈에는 무척이나 아름다워 보였다. 커피 한 잔을 내오더니 나에게 이것저것 물어온다. 사모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어제 있었던 얘기를 먼저 꺼낸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보았는지 내게 물어보았다. 사실대로 얘기를 하자. 현재 남편과 별거 중이고 이혼 소송 중이라고 했다. 그래서 그날 일이 그녀에겐 엄청 민감한 문제였나 보다. 그 남자는 채팅 앱으로 만나 사귄 지 한 달 된 사이라고 하였다. 그리곤 나에게 흐느끼며 얘기를 한다. 제발 이 사실을 비밀로 해달라고. 그 일이 유책 사유가 되어 재산 분할에 엄청 불리해질 수 있다고 비밀로 해달란다. 그때부터 나 그녀와 사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시도 때도 없이 날 그녀 집으로 불러들였고 나 역시 그 재미에 푹 빠져 그녀의 돌쇠가 되기로 하였다. 아파트 입주민 여러분, 관리소 직원분들께 너무 과한 요구나 갑질을 하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들도 누군가의 가족이고 누군가의 아버지 아들, 남편입니다. 최근 들어 관리소 직원들이 입주민들의 무리한 요구와 횡포를 견디지 못하고 떠나는 경우가 많아 관리소장의 평균 근속 연수가 2년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는 육체적인 노동보다도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감정 소모가 극심한 직업이기 때문이겠죠. 수없이 쏟아지는 민원과 때로는 상식을 벗어난 요구 속에서 사람들은 마치 힘들면 그만두라는 태도로 우리를 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의 요구를 묵묵히 받아들이며 제 역할을 해내고 있어요. 저는 관리소장치고는 비교적 젊은 편입니다. 그래서인지 아파트에 거주하는 50대 불식 여성이나 과부 입주민들 사이에서 나름 인기가 있는 것 같더군요. 그들은 저를 믿음직한 일꾼 혹은 말을 잘 듣는 머슴쯤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자존심이 많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생각을 바꾸기로 했어요. 그녀들은 마치 양반집 마님들이고 저는 그 집의 머슴이라 여겼죠. 그렇게 마음을 다 잡으니 오히려 상황을 즐기게 되더군요. 세상을 바꿀 수 없다면 스스로를 바꿔라. 그러면 세상도 달라 보일 것이다. 고등학교 시절 절친했던 친구의 결혼식 꼭 참석해달라는 친구의 당부에 따라 어느 봄날 강남의 한 결혼식장으로 향했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 서로 안부를 주고받느라 정신이 없었다. 정수도 왔구나 와줘서 고맙다. 소원도 아니고 재혼인데 결혼식을 왜 이렇게 성대하게 해? 야. 나는 재혼이지만 와이프는 초혼이잖아. 그렇긴 하네. 아무튼 재혼 축하한다. 새신랑 신수가 헌해졌네. 공개 마누라가 좋긴 좋은가 보다. 너도 그러고 있지 말고 장가 나가. 내 팔자의 장가는 무슨. 신부 대기실에 들러 사진을 몇 장 찍고 나오니 로비는 더욱 붐비고 있었다. 그때
유독 시선을 사로잡는 여성이 한 명 서 있었다. 신부 측 자리였고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우한 중년의 여성 진수야. 저쪽에 혼자 서 계신 분은 누구야? 혹시 너희 장모님? 맞아, 우리 장모님이야. 꽤 미인이시지. 순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믿기 힘들 정도로 젊어 보였고 워낙 미모가 출중해 배우견 미리를 떠올리게 했다. 너희 장모님 도대체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 솔직히 말하면 신부보다 장모님이 더 눈에 띄는데. 무슨 소리야, 그게 진짜야. 장모님이 내 신부라고 해도 믿겠는데. 진수의 아내는 27살. 친구보다 13살 연하였고 그의 장모님은 55살. 우리와 차이는 겨우 15살. 사실 신부나 장모님이나 나이차가 별로 나지 않는 건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어찌나 우아하고 아름다웠던지 그 순간 내 안에서 알 수 없는 소유욕이 피어올랐다. 평소 연상녀를 자주 만나왔던 내게 친구의 장모라는 타이틀은 더없이 강렬한 끌림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약 3개월 후 우연히 친구 모임에 따라 나갔다가 그녀를 다시 만나게 되었다. 친구의 장모님 박영숙, 올해 55세. 5년 전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 지내고 있다고 했다. 견밀히 닮은 친구 장모. 나는 단번에 그녀를 알아봤지만 그녀는 나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듯했다. 결혼식장에서 짧게 인사만 나눴으니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영숙 씨 정말 미인이시네요. 이런 분이 주변에 계셨으면 진작에 소개해 줬어야지. 참나. 호호. 고마워요. 정수 씨라고 했죠. 정수 씨도 참 멋지시네요. 그녀의 밝은 웃음이 눈부셨다.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하는 게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요. 그럼 선남선녀끼리 한잔할까요? 자리를 옮기지 않고 내 옆에 머무는 걸 보니 나에게 마음이 있는 게 분명했다. 이런 모임에 자주 나오세요? 아니요. 오늘이 처음이에요. 친구가 하도 괜찮은 사람들 많다고 자랑을 해서요. 혼자 사세요? 어느 동네에 사세요? 어떤 남자 스타일 좋아하세요? 연달아 던지는 질문에도 그녀는 싫은 기색 없이 성심껏 대답해 주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술잔이 오갔고 어느새 우리는 한층 가까워져 있었다. 며칠 뒤에 밤 10시 조금 넘었을까? 전화가 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모임에서 봤던 영숙인데요. 친구 장모였다. 어쩐 일이세요? 술 한잔하다. 정수 씨가 생각나서요. 술 자주 드시나 봐요. 아직 청춘이십니다. 아니요, 지금 거의 끝나는 분위기라. 저는 먼저 간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최근에 모임이 몰려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정수 씨는 뭐 하세요? 그냥 혼자 맥주 한잔 하는 중이에요. 어머, 혼자 술 마셔요? 아니 그냥 간단하게 맥주 한잔 마시는 거예요. 심심해서. 그럼 저 가도 되나요? 저도 한 잔 주실래요? 네. 아니, 드시겠다면 주긴 하는데 근데 밤이 늦었는데 괜찮겠어요? 호호. 저 과부인데요. 뭘. 어차피 기다리는 사람도 없는데요. 남자 혼자 사는 집인데 정말 괜찮겠어요? 제가 추파라도 던지면 어쩌시려고 그러세요? 추파요? 오히려 좋은데요. 그 말 듣고 보니 은근 기대돼요. 호호, 암튼 괜찮으시다면 주소 찍어 드릴 테니 이쪽으로 오세요. 정수 씨, 저 왔어요. 아, 어서 와요. 근데 친구들 버리고 혼자 와도 돼요. 다 끝나는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신랑 밥 해줘야 한다며. 먼저 간 친구들도 몇 있고 잔에 맥주를 따라다 줬습니다. 한잔 하시죠. 한 모금. 홀짝이다가 말하네요. 정수 씨. 소주 마시면 안 될까요? 오늘 하루 종일 맥주만 마셔서 배도 부르고 저 맥주 별론데 그럴까요? 그럼 안주 뭐로 시켜드릴까요? 전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김치찌개를 배달시켜 소주를 마셨습니다. 캬, 오늘따라 소주가 정말 맛있네요. 아무래도 정수 씨랑 마셔서 술 맛이 더 나나 보네요.
저도 영숙 씨랑 단둘이 있어. 그런가? 더 땡기긴 하네요, 근데. 정수 씨, 그냥 술만 땡기고 다른 건 안 땡겨요. 그냥 참고 있는 거죠. 참긴 왜 참아요? 너무 참으면 몸에 살이 생겨요. 그나저나 괜찮겠어요. 이미 많이 마시는 것 같던데 정수 씨한테 오면서 술 다 깼는데요. 뭐 참. 그리고 정수 씨, 우리 말 놓으면 안 될까요? 저 불편해요, 네. 아니 그래도 미안해서요 안 해요. 저 정말 괜찮으니깐 말 놓으세요. 알았죠? 응 그래 그럴게. 계속 주거니 받거니. 어느새 두 번째. 소주병이 바닥을 보입니다. 절 뚫어져라 바라보는 영숙이. 이미 눈이 풀렸더군요. 화장실 간다고 일어서는데. 저리 비틀 환장하겠대요. 뻔하잖아요. 밤늦게 찾아와 술 취해서. 정신을 못 차린다는 건. 집주인 맘대로 하란 소리잖아요. 더군다나 20대 청춘도 아니고. 나이가 산전수전공중 전까지 거친 50대인데 말이죠. 더군다나. 그녀가 먼저 땡기면 참지 마라. 추파는 얼마든지 던져도 상관없다 하였잖아요. 그래서 기회만 엿보고 있었죠.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친구의 장모를 내 여자로 만들기까지. 저는 취기가 돌아서 그만 마시려고 생각했습니다. 한참 후에 화장실을 다녀온 영숙이 딱 한 병만 더 마시자고 하네요. 그러더니 자기가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을 꺼내옵니다. 그리곤 자연스럽게 제 옆자리에 앉더군요. 정수 씨 괜찮죠? 응. 괜찮고 말고 한 잔 따라봐. 13살이나 연상녀에게 마치 하대하듯 반말을 하는 것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 옆에 찰싹 달라붙어 팔짱까지 끼고 술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이런 분위기에 남녀가 사단이 안 난다는 게 이상할 뿐이었죠. 안녕하세요. 올해 40이 된 노총각입니다. 월 400 정도를 버는 흔한 직장인이죠. 회사에서 5분 거리의 한적한 곳에 이치한 25평짜리 아파트를 임대해 생활하고 있죠. 32살 때 만나 5년을 사귄 여자친구와 결혼 직전까지 갔다가 결국 화원한 게 아직까지 미혼으로 남아있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 이후 서너 번 소개팅도 나가보고 짧은 연애도 해봤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죠.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이렇더군요. 연봉은 얼마세요? 결혼하면 신혼집으로 몇 평짜리 아파트에서 살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보다는 내 주변 환경과 조건을 따지는 모습의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맞아요. 저는 흙수저입니다.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 없이 중소기업 직장인으로 살아가면서 서울에서 결혼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실감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싱글로 지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회사에서 친하게 지내던 돌싱 형님을 따라 나이트 클럽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늘 또래의 여성들만 만나오다 처음으로 연상녀들과 어울려보니 마치 천국이 따로 없더군요. 놀랍게도 저는 아주머니들에게 꽤 인기가 있었거든요. 특히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에게요. 그리고 더 좋았던 건 그분들은 연봉이 얼마인지 어떤 아파트에 사는지를 묻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서로 마음이 통하면 망설임 없이 빠르게 진행되는 관계도 제겐 신세계나 다름없었죠. 처음 클럽에 간 날 나는 나보다 7살 연상인 47세 돌싱녀를 만났다. 내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는 강렬한 경험을 하고 나니 자연스레 그 세계에 빠져들게 되었다. 그렇게 주말이면 어김없이 클럽을 찾아다니며 마치 굶주린 하이에나가 먹잇감을 찾듯 새로운 만남을 기대했다. 그러던 어느 날 친하게 지내던 돌싱 흥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야, 시간 되면 이리로 좀 올래. 어디로요? 내가 총으로 있는 모임인데 나오기로 한 남자들이 3명이나 갑자기 못 나오게 돼서 내가 자리 좀 채워주면 좋겠어. 어떤 모임인데요? 네이버 카페에서 운영하는 모임인데 남녀가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자리야. 옷 딱 제 스타일이네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내 생각이 나더라고. 형님의 말에 이끌려 약속 장소로 향했다.
식당 하나를 통째로 빌려 진행되는 모임이었고 50대 전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약 9명 정도 자유롭게 어울리고 있었다. 그런데 유독 시선을 끄는 한 여성이 있었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단아하면서도 우아한 분위기를 풍겼다. 어디서 많이 본 얼굴 같다는 생각이 스쳤고 순간 기억이 번쩍 났다. 올봄 친구 결혼식에서 봤던 친구의 장모님이었다. 놀라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채 나는 그녀 주변을 맴돌며 자연스럽게 눈에 띄려 했었다. 몇 번 눈이 마주쳤고 그녀는 그때마다 살짝 미소를 지어 보였다. 점점 묘한 분위기가 흐르는 듯 했다.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다. 나는 다가가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김정수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박영숙이에요. 정말 제 스타일이십니다. 너무 미인이세요. 제가요. 네, 사실 제 이상형이 견미리님인데 처음 영숙 씨를 보고 순간 견미리님이 오신 줄 알았어요. 호호호. 저를 웃기려고 일부러 그러시는 거죠? 아니요, 진심인데요. 내 말에 그녀는 기분이 좋은 듯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러더니 내 술잔이 넘치도록 가득 채워주었다. 어머나. 술이 넘치는데요. 호호술을 넘치게 따르면 정이 넘친다는 말도 있잖아요. 처음부터 그녀는 꽤 적극적이었다. 정수 씨, 제가 언제든지 연락해도 될까요? 그러며 혼자 지내는 사람들끼리 내외할 필요 있나요? 서로 마음만 맞으면 하룻밤에 만리장성도 쌓을 수 있죠. 호호. 만리장성 쌓는다는 말 진짜 오랜만에 듣네요. 그녀는 정숙한 분위기를 풍기면서도 묘하게 남자를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었다. 아마도 그 부분이 나를 더욱 강하게 끌어당겼던 것 같다. 그러다 문득 그녀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다. 정수 씨, 올해 몇 살이에요? 나는 순간적으로 고민했다. 솔직히 말하면 그녀가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었다. 결국 나는 나이를 속이기로 했다. 45살이에요. 어머, 엄청 동안이시네요. 그런 영숙 씨는 올해 몇 살이세요? 47살이요. 나는 속으로 웃음을 삼켰다. 그녀가 올해 50살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아마 그녀 역시 나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모양이다. 연상인데 어쩌죠? 괜찮아요. 전 예전에 15살 연상과도 만나봤는 걸요. 어머나. 그 정도면 엄마 뻘 아닌가요? 엄마 버리면 어때요? 서로 통하면 되는 거죠. 왜? 연하는 싫으세요? 아니요. 어리면 어릴수록 좋죠. 호호. 가벼운 농담과 술잔 몇 번의 건배만으로도 그녀는 이미 반쯤 내게 마음을 연 듯 보였다. 대화를 나누던 중 그녀는 스스럼 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20살 때 철없이 결혼했지만 남편과 사별한 호갑으로 지낸 지 5년이 넘었다고 했다. 외동딸을 시집 보내고 이제는 혼자 살고 있다고도 말했다. 그녀의 말투에는 어딘가 외로움이 묻어 있었고 그 감정을 알아차린 순간 나는 더욱 그녀에게 끌렸다. 여자친구와 만난 지 1년이 넘었어요. 그동안 서로를 위한 작은 거짓말은 있었지만 숨길 만한 일은 없었죠. 여자친구는 네이버 카페 모임을 오래전부터 해왔고 나는 사람들을 만나왔어요. 저를 만나기 전부터 이혼일이었기에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카페에서 그녀에게 유독 찝적대는 남자가 눈에 띄기 시작했네요. 장난이라고 하기엔 선을 넘은 대화들이 오갔고 외로우면 언제든지 와 내가 받아줄게. 이런 말들이 오가는 걸 보면서 솔직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러던 중 일이 생겨 지방에 보름 정도 내려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돌아온 뒤 여자친구의 행동이 이상하게 바뀌었습니다. 숨어서 카톡을 확인하거나 휴대폰을 평소처럼 테이블 위에 두지 않고 가방에 넣어두곤 했죠. 평소라면 제가 핸드폰을 만지는 것도 신경 쓰지 않았는데 왠지 숨기는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없는 사이
그녀는 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왜 그랬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녀는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얼마 전 결혼 사진에서 절 봤다고요. 그동안 자기를 속여왔단 사실에 화가 났었다고요. 내가 사위 친구라는 사실이 더 이상 우리가 나아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속이고 만났다는 게 화도 났고 그동안 우리의 어정쩡한 관계 때문에 심란해 그 남자를 만났다가 바람을 피웠다는 겁니다. 순간 나도 솔직해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실 난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하지만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 왜냐하면 영숙이랑 가까워지고 싶었으니까. 널 놓치고 싶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그러니 이제 모든 걸 털어놓고 당당하게 만나자. 난 여전히 너를 사랑해. 그렇게 1년간의 비밀 연애를 끝내고 우리는 공식적으로 연인이 되었습니다. 사랑은 완벽해서가 아니라 솔직해질 때 비로소 더 깊어진다. 아래의 이야기는 약 10여 년 전. 제가 20대 초반의 대학생이었을 때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겪은 체험담입니다. 모든 내용은 익명으로 그리고 당시 상황과 감정을 최대한 살려쓰되 다소 각색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20대의 초반이던 어느 앨범 학교 생활과 병행할 수 있는 알바 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집 근처에 위치한 호프집에서 주말 저녁에 일손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면접을 보게 되었지요. 그 호프집은 규모가 꽤 컸고 매장도 밝고 깔끔해서 첫 인상이 매우 좋았습니다. 첫 면접날 사장님을 처음 만났는데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분이셨습니다. 흔히 말해 바람둥이 기질을 꽤나 대놓고 풍기셨죠. 저를 보자마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잘생긴 청년이군. 우리 가게에 미인 손님들 많이 올 텐데 나 대신 잘 챙겨줘야 해라며 능글맞은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한편 사모님은 면접 당시에는 잠시 인사만 하고 들어가셔서 그때는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저 사장님, 부인은 조용하고 차분한 분인가 보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지요. 하지만 나중에 보게 된 사모님의 모습은 전혀 다른 인상을 주었습니다. 사모님은 30대 후반이셨지만 키가 155cm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몸의 비율이 좋아서 멀리서 보면 165cm 이상으로 보이곤 했습니다. 특히 하이힐을 즐겨 신으셔서 더 그렇게 느껴졌죠. 가슴은 D컵 정도로 꽤 볼륨감이 있었고 전체적으로 긴 다리와 잘 어울려서 세련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얼굴은 계란형의 박보영을 닮은 앳된 미모여서 누가 봐도 30대 초반 정도로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도 항상 머리를 말끔히 올려 묶고 다니셔서 성숙한 숙녀 같은 느낌이 동시에 묻어났습니다. 그렇게 면접 당일에 바로 합격 통보를 받았고 저는 주말부터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시급이 괜찮고 집에서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큰 고민 없이 결정했지만 이 호프집에서 만나게 될 사람들과의 인연이 제 인생에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요. 제가 일을 시작한 지 한두 달쯤 지나자 호프집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은 알바생들에게 오늘도 잘생긴 얼굴로 손님들 홀려버려 같은 농담을 자주 하며 쾌활한 모습을 보였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퇴근 후 술자리를 잡거나 가게 마감을 사모님께 맡긴 채 지인들과 놀러 나가는 일이 잦았죠. 사모님은 혼자 매장을 운영하고 뒷정리를 도맡아 하셨고 한숨 섞인 말로 속내를 내비치곤 했습니다. 아휴 또 늦겠네요. 늘 이렇게 마음대로 사장님의 바람 소문도 있었고 몇몇 단골 여성들과 유독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본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직접 개입할 수 없기에 그저 고생 많으십니다라고만 대답하며 넘겼습니다. 사모님은 처음엔 저를 그저 착실한 대학생으로 대하셨지만 점점 다정하게 챙겨 주기 시작했습니다. 도영씨 다리 안 아파요. 잠깐 쉬어요. 같은 배려와 함께 음료수를 건네주기도 하셨죠. 저는 군필자로 체력에는 자신이 있었지만 사모님이 초등학생 루트 아이를 키우며 살림까지 도맡다 보니 지쳐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주방에서 무거운 식자재를 옮기거나 맥주통을 교체하려 애쓰는 모습을 볼 때면 자연스럽게 다가가 제가 해드릴게요 하며 도왔고 그녀는 늘 환한 미소로 정말 고마워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 미소가 점점 신경 쓰이기 시작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단순한 동정심이나 연민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가게에서 회식이 종종 있었는데 사장님이 개인적인 술자리에 우리를 부르거나 전 직원이 모이는 회식이 따로 열리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사장님이 불참하고 사모님이 참석해 우리와 함께 자리를 줄였습니다. 처음엔 차분했지만 시간이 흐르며 분위기는 점점 활기를 띠었고 술이 들어가면서 저도 농담을 던지며 분위기를 띄었습니다. 사모님은 제 장난에 웃으며 덕분에 스트레스가 확 풀려요 라며 어깨를 툭 치셨습니다. 다 그날 사장님이 없어서인지 사모님도 편안해 보였고 저와 대화를 나누며 서로를 좀 더 알게 되었습니다. 회식 날 사장님은 또 전화를 받으며 자리를 떠났고 직원들은 익숙하다는 듯 농담을 주고 받았습니다. 사모님도 남편이 없는 틈을 타 자유롭게 분위기를 즐겼고 2차로 노래방에 가자는 제안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셨습니다. 노래방으로 가던 중 1층에서 다른 손님들과 마주쳤는데 우리 쪽에 시끌벅적한 분위기에 한 손님이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둘이 오른 상태에서 사소한 말다툼이 오갔고 상대 일행 중 한 여성이 사모님에게 남편도 없이 신나게 논다며 퉁명스럽게 시비를 걸더니 갑자기 사모님을 툭 미쳤습니다. 순간 놀란 저는 사모님이 넘어지기 직전 몸을 날려 구축했습니다. 다행히 다른 직원들이 나서서 상황을 수습했지만 사모님은 제 품에 안긴 채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고마워요. 서로의 얼굴이 가까이 있던 탓에 어색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잠시 서로 떨어지지 않고 눈을 맞췄습니다. 노래방 안에서도 본 위기는 잠시 어수선했지만 동료들이 사모님을 다독이며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사모님 옆에 앉았고 사모님은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도영 씨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별거 아니에요 라고 답했지만 여전히 두근거리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신나는 음악을 부르며 분위기를 띄우는 동안 사모님과 저는 묘하게 따로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모님이 작게 속삭이듯 두영 씨가 있어서 마음이 놓였어요 라며 제 손등을 살짝 잡으셨고 그 순간 작은 스킨십에도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회식 분위기가 무르익고 몇몇 동료들이 춤을 추기 시작하자 사모님도 기분 전환을 원하셨는지 도영 씨 같이 한 곡 주실래요? 라며 손짓하셨습니다. 술 기운에 몸이 가벼워진 저는 자연스럽게 사모님의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리듬을 맞췄지만 사모님이 서서히 제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괜찮아졌어요. 덕분에 그녀의 작은 목소리에 제 팔을 잡고 몸을 살짝 기댔고 저도 조심스럽게 그녀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주위의 다른 직원들은 이미 각자 분위기에 푹 빠져 있었고 그 순간 우리는 온전히 둘만의 공기에 빠져들었습니다. 이거 위험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사모님의 붉어진 얼굴과 긴장된 눈빛을 보자 저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거리에서 브루스를 추며 조용히 대화를 나눴고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회식이 끝난 후 사모님이 제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도영 씨 집 가깝다 했죠. 태워다 줄게요. 사장님은 괜찮으세요? 라는 제 질문에 사모님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으며 차 키를 꺼냈습니다. 늘 늦게 들어와요. 얼른 타요. 다른 직원들은 이미 귀가했고 저는 별다른 의심 없이 차에 올랐습니다. 차 안은 서늘했지만 히터가 포근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사모님은 운전하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요즘 힘든 일 없어요. 사모님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그녀는 조용히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항상 고마워요. 도영 씨 덕분에 힘이 돼요. 심장이 요동쳤고 차 안의 고요함이 더욱 쉽게 느껴졌습니다. 얼마 후 동네에 도착했고 사모님이 차를 세우며 물었습니다. 여기서 내릴래요? 평소 같으면 내렸겠지만 이상하게 그 순간이 아쉬웠습니다.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레 사모님의 볼에 입을 맞췄습니다. 사모님 고맙습니다. 하고 눈길을 마주쳤는데 그녀가 갑자기 제 멱살을 움켜쥐듯 살짝 끌어당기더니 격렬하게 키스를 해왔습니다. 순식간에 몸이 뜨거워졌습니다. 가슴이 요동치고 서로의 거친 숨소리가 차 안에 고스란히 퍼졌죠. 가벼운 뽀뽀 정도가 아니라 서로를 탐하듯 입술이 마주쳤고 손길도 점점 세차게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미 너무 긴장한 상태였고 몸이 제 마음을 따라가지 못한 채 바지 속에서 사정을 하고 말았습니다. 민망함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입술을 떼지도 못하고 그대로 숨소리를 주고 받았습니다. 잠시 후 사모님이 숨을 고르며 살짝 몸을 떼더니 약간 놀란 표정으로 제 바지를 힐끗 보며 웃었습니다.
어머 도영 씨. 벌써 그 말에 저는 얼굴이 달아올라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사모님이 지그시 미소 지으셨죠. 짧은 침묵이 흐르는 사이 사모님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저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긴장한 채 숨을 삼켰습니다. 아, 사모님 지금 제 목소리는 떨렸고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제 손을 산듯이 잡고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영 씨, 나도 이 상황을 어떻게든 참아보려 했어요. 그런데 더는 못 참겠네요. 그 순간 차 안의 공기는 뜨겁게 달아올랐고 사모님은 조용히 제 뺨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지금 그냥 들어가면 우리 둘 다 후회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고 다시 이어진 키스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사모님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근처에 깨끗하고 조용한 곳 알아요. 가서 이야기 좀 더 해요. 짧게 내라고 답하자 사모님은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창을 스치는 가느다란 빗방울과 어둠 속 전조 등이 묘한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갑자기 울린 휴대전화에 사모님은 희끗 보더니 무음으로 넘기며 피식 웃었습니다. 사장님이겠죠. 오늘도 늦겠네요. 이젠 익숙해요. 그녀의 담담한 말에 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모텔 간판이 보이는 곳에 도착하자 사모님은 차를 세우고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가요. 도영 씨, 저는 조용히 그녀를 따라 걸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와 달리 제 가슴은 뜨겁게 뛰고 있었습니다. 문을 통과해 엘리베이터에 오르기 전 사모님은 제 손목을 부드럽게 잡아 끌어 자기 쪽으로 당겼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듯 빠르게 주위를 둘러보고는 한 번 더 짧게 입술을 맞추었습니다. 차 안에서 느꼈던 뜨거움이 다시 되살아나며 머릿속에 아찔해졌습니다. 둘이 함께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는 순간 좁은 연간 안에서 마주치는 시선이 다시 격렬해지려 했지만 서로 간신히 참으며 목적지 층수를 눌렀죠. 잠깐만 여기서 이러면 누가 탈 수도 있으니까. 사모님이 작게 웃으며 속삭였고 저는 그제야 민망함에 웃음을 지었습니다. 삭막한 도시의 밤 공기 속에서 우리가 피어올린 긴장과 욕망은 현실적으로 참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 이 순간은 서로에게서 결코 눈을 뗄 수 없다는 사실이었지요. 모텔에 들어가자마자 사모님은 곧장 제게 다가와 다시 격렬하게 입술을 보겠습니다. 술기운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투르고 두려움이 섞여 있었지만 사모님이 한마디 건넸습니다. 도영 씨, 걱정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해봐요. 저는 다 좋아요. 그 말이 묘하게 용기를 주었고 제 본능을 자극했습니다. 잠시 후 침대에 함께 누운 우리는 서로를 탐하며 마음속 욕망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사모님은 30대 후반의 성숙함이 있었고 아이가 둘이나 있다고는 믿기 힘들 만큼 몸매를 잘 관리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저대로 20대 초반의 혈기, 왕성함을 주체할 수 없었고요. 첫 관계는 엄청나게 격렬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모텔에서 그날 밤 새벽까지 서로가 숨이 차도록 몇 번이나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하다 보니 둘 다 온몸이 땀으로 흥건했고 결국 나중에는 기진맥진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미 사모님은 먼저 일어나셨는지 방에 없었고 메모 한 장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일찍 가게에 볼 일이 있어서 먼저 나왔어요. 도영 씨, 걱정 말아요. 우리 일 비밀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연락 꼭 해줘요. 저는 그 메모를 보고 몹시 멍해졌습니다. 밤새 숨가쁘게 불태웠던 시간이 꿈이었나 싶을 정도로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 후로 사모님과의 관계는 급진전되었습니다. 마치 불장난이 시작된 것처럼 가끔 제가 일하는 날 밤에 갑자기 오늘 일찍 마감하자 손님도 없잖아 라고 하시더니 저를 차에 태우고 어딘가로 훌쩍 가곤 했습니다. 혹은 가게가 바쁜 날에는 장사가 끝난 뒤 몰래 제가 뒷정리를 하고 있으면 주방 쪽으로 슬쩍 와서 키스하거나 몸을 가까이 대면 은근히 속삭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한 번은 가게의 마감 후 다들 퇴근하고 저와 사모님만 남아서 마무리 정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모님이 도영 씨, 맥주 몇 모금만 마시고 갈래요? 하면서 호프집 한편 테이블에 앉아 커다란 생맥주 컵을 따라 었습니다. 사실 밤 늦은 시간이었고 저는 얼른 들어가서 쉬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사모님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서로 적당히 취기가 오르자 사모님이 짧게 한숨을 쉬며 남편은 또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전화 왔어요. 이젠 조금 지쳤는데 그래도 도영 씨가 옆에 있으니 이안이 돼요.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뭔가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녀에 대한 애틋한 감정이 뒤섞여서 사모님 힘내세요. 저라도 할 수 있는 만큼 돕고 싶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사모님이 살며시 제 손을 잡으며 그럼 나 도와줄래요? 하고 묘한 미소를 지으셨고 그날 우리는 호프집이 텅 빈 상태에서 테이블 위에 올라 서로를 탐했습니다. 처음에는 설마 여기서 하고 망설였지만 순간에 감정과 욕망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습니다. 가게 문은 이미 잠겨 있고 불도 일부러 어둑하게 해둔 터라 아무도 볼 수 없었지요. 딱 한 번일 거라 생각했지만 그 짜릿함과 긴장감은 이후로도 한동안 잊히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모님과 희 비밀스러운 만남은 잦아졌고 위험천만한 순간도 많았습니다. 특히 사장님이 가게에 느닷없이 들이닥치는 경우를 늘 경계해야 했죠. 사장님은 워낙 바람둥이라 밤마다 돌아다니기 바빴지만 가끔씩 아무 예고 없이 들어와서는 너 둘이 뭐 해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나 정리 중이었습니다. 또는 사모님이 장부 정리를 도와달라고 하셔서요 같은 핑계를 댔습니다. 사모님은 의외로 덤덤하게 대처했습니다. 여보 그쪽은 밖에서 놀면서 왜 우리 가게 일엔 신경도 안 써요? 하고 오히려 화를 내기도 했죠. 사장님은 그런 사모님을 달래보려다가도 곧다 귀찮아하며 나가버리곤 했습니다. 그 모습에 사모님은 한숨을 푹 쉬면서도 동시에 저와는 뜨거운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사모님과 사장님의 관계는 갈수록 나빠지는 듯 했지만 정작 사장님은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가끔 사모님이 저에게 속내를 털어놓곤 했습니다. 남편은 바람둥이에요. 결혼 초부터 그래왔고 아이들도 이제는 알아요. 아빠가 집에 잘 안 들어온다는 걸. 하지만 저도 더는 말 힘이 없어요. 그저 현실에 맞춰 살고 있을 뿐이죠.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과 육체적 욕망만 있던 저였지만 점점 사모님이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이분이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난 그저 욕망의 상대가 되어 주는 것뿐인가 하는 갈등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녀와 만날 때마다 서로에게 의지가 되는 건 사실이었고 사모님 또한 저에게 도영씨가 있어서 정말 많이 위로가 돼요라고 자주 말했습니다. 감정이 점차 깊어져 가면서 밤늦게까지 전화로 대화하거나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는 일도 늘어났습니다. 주말 알바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문득 사모님 생각에 잠겨 잠을 못 이루고 그녀 역시 집안에서 가족들을 돌보면서도 제게 몰래 메시지를 보내곤 했습니다. 우리가 주고받는 감정이 옳지 않은 건 알지만 그럴수록 더 멈추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호프집에서 처음 사모님과 연을 맺은 뒤 저희의 관계는 짧게 끝날 것 같으면서도 의외로 긴 시간, 약 2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과 외로움을 달래주는 정도였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감정이 깊어지기도 했지요. 그 사이 저는 가끔 주중에도 시간을 내어 사모님과 몰래 만나고 주말 알바가 끝난 늦은 밤에는 함께 드라이브를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졸업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운 좋게도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에 합격하는 바람에 결국 그곳으로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 시점이 딱 호프집에서 일한 지 약 2년이 되던 때였죠. 사모님께 이번 달까지만 알바를 하고 다른 도시로 떠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사모님 겉으로는 잘 됐네요. 축하해요. 더 좋은 미래가 펼쳐질 거예요 라고 미소 지으셨지만 그 눈빛에는 아쉬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사모님을 떠난다는 게 실감나지 않았고 이게 정말 끝이 될 것 같아 마음 한 구석이 묘하게 쓰였습니다. 마지막 출근 날 마감이 끝나고 이만 남은 호프집에서 사모님은 작은 목소리로 정말 가버리는 거죠?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SNL. 어쩔 수 없네요. 그래도 기회가 되면 연락드릴게요. 사모님도 건강 잘 챙기세요라고 답하긴 했지만 그 순간 눈물이 그렁한 사모님을 보니 저도 쉽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사모님이 뜬금없이 제게 2박 3일 정도 시간이 된다면 우리 일본에 다녀올래요? 라고 제안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과의 사이가 소원해진 뒤로 혼자라도 일본 여행을 가고 싶어 조금씩 돈을 모아두셨는데 이왕이면 제가 떠나기 전 마지막 추억을 만들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도 큰 고민 없이 네. 저야 괜찮죠. 회사 입사 전까지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라고 수락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사모님과 저는 둘만의 일본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에 탔을 때는 이별을 앞둔 연인처럼 서로를 더 애틋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일본 현지에 도착해서는 유명 관광지 몇 곳을 들른 뒤 온천이 유명한 지역에 숙소를 잡았습니다. 거기서 사모님과 함께 노천 온천을 즐기고 전통 일본 가옥 스타일의 료칸에서 하룻밤을 보냈는데 진심으로 찐한 시간을 보냈고밖에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서로를 더욱 깊이 끌어안고 우리가 만약 다른 상황에서 만났다면 어땠을까 하고 한숨 짓기도 했죠. 둘째 날 밤에는 주변 소도시를 걸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고 마지막 날 아침 식사를 하면서는 이제 한국 돌아가면 우리 둘 다 조금씩 정리해야겠지 라는 말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사모님 역시 씁쓸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요. 그렇게 2박 3일간 아주 지나고도 달콤한 추억을 만든 뒤 우리는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돌아와도 한순간에 감정을 정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제가 다른 도시로 이사한 후에도 틈나는 대로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때로는 주말을 이용해 중간 지점에서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대낮에 방을 잡아 짧게나마 사랑을 나누고 몇 시간씩 대화를 하며 지난 추억을 곱씹었습니다. 우린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왜 이렇게 서로에게 끌릴까 하고 자주적인 웃음을 지은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사장님과의 갈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고 사모님은 아이들 양육과 가족 문제로 점점 더 지쳐가는 듯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도영씨가 있어서 그나마 내가 버티는 것 같아요라고 말하곤 했죠. 저 역시 새 직장에 적응하느라 힘들다가도 사모님을 만나면 잠깐이라도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모님이 전화를 걸어줘 아이들을 호주로 유학 보내기로 결심했어요. 남편이랑은 상의라기보다는 거의 통보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제가 직접 가서 애들 돌보려 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듣는 순간 저도 왠지 가슴 한켠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얘기는 곧 우리 관계도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사모님은 아이들 미래를 위해 결정했지만 이걸로 당신과는 거의 끝이겠죠. 미안해요. 그런데 내 입장도 이해해주면 좋겠어요라고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저도 그러며 당연히 이해하죠. 사모님이 제게 해준 것만 해도 정말 많아요라고 대답했지만 막상 전화를 끊고 나니 한동안 멍하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 뒤 사모님은 아이들을 데리고 호주로 떠났습니다. 출국 직전에 잠깐 얼굴을 보자는 말도 없이 서로 문자로 짧게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도영씨 정말 고마웠어요. 당신 덕분에 외롭고 힘들던 시간도 견딜 수 있었네요. 언젠가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를 잡는 날이 오면 웃으면서 추억해요. 저는 사모님도 건강히 잘 지내시고 아이들 멋지게 키우세요. 저도 여기서 잘 지낼게요.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보냈습니다. 이 모든 게 아직도 때때로 꿈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이제는 세월이 흘러 저 역시 다른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렸고 사모님도 호주에서 어떤 삶을 살고 계실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늘 마음 한구석에는 그 시절에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던 순간들이 아름답게 기억되어 있습니다. 아마 제게도 사모님께도 이 일은 잊지 못할 추억이겠지요. 때로는 가슴 아프고 때로는 달콤했던 2년간의 비밀 연애. 그것이 제가 살아가면서 경험한 가장 뜨거운 감정의 한 페이지였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 놓으시면 더 많은 사연글 보실 수 있습니다.